에너지 의학 이제 마지막입니다. 과학에 근거한 입각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오시만 교수님의 챕터 마지막 믿는 글에서 논란의 혼동을 뒤얽힌 역사로부터 꾸준히 나타나는 명확성과 공감대라 애프터 후기 맺는 글 2000년도에 이 책을 초판을 완성한 후에 우리는 이 책을 쓴 이유와 책이 의미하는 바를 정의하기 위해서 맺는 글을 넣기로 했다. 현대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새로운 두 가지 주제가 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의학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인정해온 것을 확인하는 연구다. 즉 인체는 매우 민감하며 주변의 작은 에너지장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감성은 다양한 분야의 숙련 치료자들이 환자를 볼 때에 에너지학 기술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것은 미묘한 문제이다. 16장에서 설명했듯이 이와 같은 민감성으로 인해서 전자기 공해나 전자스모그가 민감한 사람들에게 점점 더 많이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미묘한 문제는 무선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거대한 기득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두 번째 주제는 신체가 주변의 에너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과 신체 내로 들어오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 신호를 처리하는 세포학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이다. 자,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에너지로 생체 자기와 자기 생물학 또는 생체 전기와 전기 생물학과 같은 생체 시스템과 연관시키면서 용어를 살짝 바꾼 것이다. 이런 분야의 특성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기공, 레이트드 힐링 그런 법들의 예시들이다. 진정한 에너지학 생체장은 물리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또는 추정적으로 여기는 것은 부적절하며 실제로는 측정이 가능하다. 8장을 참고했을 때 에너지가 미묘한 에너지 형태로 스며든다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하며 스며든다는 것은 이런 에너지가 신체 외부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퓨즈, 사람이 사물에 무엇인가 채우는 것 또 무언가가 더해져 들어오는 것, 이러한 에너지들은 들어오거나 스며드는 것이 아니다. 심장 내의 근육, 망막, 분비선 같은 기관에서 일어나는 잘 알려진 생리학적인 과정에 의해서 신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들어지는 것. 생체 매트리스는 체계적 협력의 기초를 제공하는 전체론적인 시스템이다. 체계적 협력은 유기체의 모든 다양한 부분들이 유기체의 순간순간의 목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 다른 부분들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메커니즘이다. 이 중요한 시스템은 우리 삶의 매 순간 마크에서 작동함으로써 우리를 지원하는 수많은 과정들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전체론적 생물학은 신체를 통합되고 상호적인 성공적으로 시스템으로 보는 학문이다. 통합된 신체는 함께 작용하는 수천 가지의 생리학적인 과정과 특성의 합이다. 각각의 호흡과 심박동은 무수한 사건들이 같이 작동되어 일어난다. 엄청난 수의 기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유기체내의 부분과 과정들은 매우 복잡하게 엮여 있다. 저명한 독일 생물학자인 브리츠 알베르트 포프는 전체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조절의 메커니즘인 형태 형성이라는 현상을 언급했다. 이렇게 전체 모든 생명체가 가시광선 및 자외선 영역에서 약하지만 영구적으로 광자를 방출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생물 광자 방출은 생물학적, 물리학적 기능과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연관되어 있다. 이런 생명체에는 지금까지 간과해온 정보 채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세포들은 희미하고 은밀한 언어로 서로 속삭임으로써 그들만의 유기적인 집단을 유지한다. 속삭임은 화학적, 전기자적, 전자적, 광자적, 음자적 메시지로서 전달이 된다. 어떤 메시지는 물질적인 형태로 호르몬, 신경펩타이드, 신경호르몬, 전자 혹은 양자와 같은 화학물질이나 일부 메시지는 행파, 종파의 전자기적 파장과 스칼라장, 솔리톤장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파장의 형태이다. 물질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모두 잘못되었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른 것은 에너지이고 그 진동은 감각으로 인지하기는 너무나 낮다.
물질이라는 것은 없다. 아인슈타인. 미세 에너지 장애에 대한 생체 시스템의 민감성. 현대 생물 물리학 에너지 의학의 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생체 시스템이 주변 환경의 모든 종류의 미세 신호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민감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치료소에서 온 에너지 치료기, 휴대전화, 송신탑, 다른 무선기기나 주변 환경의 독성 화학물질로부터 나오는 매우 낮은 수준의 에너지가 세포나 조직의 기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이러한 민감성으로 몇몇 사람들은 무선기나 전기 장부로 인해서 방해를 받거나 병을 앓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민감성이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민감성은 실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중 민감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졌다. 91년 여기에 의문을 가진 사람의 발표를 보거나 바이오니시트 보고서를 읽어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로운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제어하고 유익한 것으로 알려진 주파수로 대체해 나가야 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과 와이파이를 유익하게 또는 건강진지를 위한 주파수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 이러한 일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몇몇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전자기적 질병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는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만 한다. 과학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되는 항상 변한다는 것이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빠르게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보통 새로운 패러다임의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아질 때까지 강한 반대에 부딪힌다. 결정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뒤에도 부정확한 개념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압도적인 증거조차도 견해를 바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 에너지의학은 널리 연구되어 왔지만은 여전히 저항에 있는 완전히 합리적이고 근실한 생각들을 모아놓은 것들의 전형을 보여준다. 회의론자들은 이 모든 노력이 말이 되지 않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에너지의학을 지지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기술하였다. 계속 나타나는 공감대. 에너지의학의 새로운 발견이 생리학, 생화학, 혼자 생물학에서 우리가 가졌던 정말 정밀한 이해를 저버려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우리가 살아가고 치유하는 과정의 모습을 구조와 기능에 대해 보다 세밀한 단계까지 확증하는 것이다. 생체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반도체, 양자역학, 액정, 생물학적 가간섭성을 포함한 고체, 생물, 물리학과 화학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정되고 있다. 확정해라. 종합해서 말하면 학문적으로 에너지의학은 생물의학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주고 보완의학들은 에너지의학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에너지 물리학과 생물 물리학은 이 대화의 주요 주제이자 언어이다.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유들로 인해서 의학에서 도외시되었던 관점들로부터 에너지에 대한 많은 것들이 밝혀졌다. 이러한 탐구의 원동력은 전통적으로 생물의학 연구, 임상 교육으로부터 고립되어 왔던 대중적이고 성공적인 치료 전략에 대하여 신중하고 사려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와 동시에 우리의 화학적 전자기장적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대중들의 정당한 주장이다. 이렇게 이 책의 각자는 새로운 데이터 및 획기적인 개념의 출현에 따라서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퍼즐의 주요 조각들이 해당한다. 관점을 제시한다. 이렇게 에너지 의학적 치료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에 관한 교약, 워싱턴 DC에서 FDA의 역할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의료기구의 효과와 안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의료기기에 관한 규정 및 규제를 통해 대중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FDA는 푸드와 드러그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렇군요. FDA의 관할에 해당하는지 또는 FDA 기준을 적용할 사안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광고나 사용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의 효과에 대한 클레임이다. 연방거래위원회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
거짓 또는 허위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이후적성과 안전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FDA의 판단을 따른다. 효과에 대한 클레임들이 FDA의 진실에 따라서 진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클레임들을 만들기 전에 문서로서 준비하여 증빙되어야 있어야 한다. 다른 기관들도 역시 FDA의 권한과 기술적인 전문성을 따른다. 예를 들면 미국 국세청은 공제 목적으로 의료적인 것을 기술할 때 진단, 완치, 완화, 치료 또는 질병의 예방 또는 신체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와 같은 FDA의 인증 법령 용어를 사용한다. 이 부록에서는 에너지의학의 임상에서 사용되기 되는 기기를 관리하는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자, 저 법들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치료사들의 당면한 문제들이 익숙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기 관련 규정은 이보다 먼저 제정된 약품 관련 규정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 동종요법 약품은 에너지학과 밀접한 관련된 또 다른 영역이다. 동종요법 약전에 열거되어 있는 약품과 일반 약품은 일반적으로 FDA의 시판 전 심의에서 면제된다.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자. 1970년 의료기 규제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서는 1970년 이전에 판매되었던 모든 기기들은 안전하고 효과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그 이후에 도입되었던 기기들은 510 프로세스를 통해서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수준이 의료기법에 제정되기 전에 판매되었던 기기들과 거의 동등해야 했다. 실제로는 실질적인 동등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1970년의 시장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 이미 판매 허가된 기기와 거의 동등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의료기기의 점진적인 향상 가능케 한다. 향상을. 그러나 최근 FDA는 실질적인 동등성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적절한 주의 의무를 보여주거나 특허 보호 방법을 제시하는 것과 다른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가 심의된 학술 논문이 존재하고 교정 작업이 완료되었더라도 제품별 임상시험을 통한 동등성의 증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게다가 이미 허가된 기기들도 판매 유지를 위해서 비용이 드는 임상시험을 해야 한다고 FDA로부터 요구받기도 한다. 회사들은 비즈니스를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자료 요청에 응하고 있다. FDA에서는 상당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제품이나 디자인이나 재료, 화학적인 조성, 에너지원, 제조 공정, 사용처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까지 관련하는군요. FDA가 원하는 5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용 목적, 광고 라벨링에 기재하는 정보, 동종 비교 제품에 대한 실질적 동등성, 안전성, 효능, 이 중에 어느 하나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 시판 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된다. 2007년 현재 기기들은 세 클래스로 분류된다. 클래스 1 제품은 시판 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생산 시절에 등록되어야 하고 일반적인 기준들을 준수해야 한다. 치실이나 병원 침대용 시트 등이 클래스 1에 해당한다. 클래스 2 제품은 510K 프로세스를 밟아야 한다. 침술용 바늘과 대부분의 비침습적 측정 장비들이 이에 해당한다. 클래스 3 기기들은 침습적이거나 임플란트 그렇지 않다면 주요한 안전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다. 제세동기, 어떤 제품은 약물과 장비가 조합된 것들이다. 약품법을 적용할지 기기법을 적용할지 어느 측면이 우세한지에 달려있다. FDA는 이러한 조합된 제품을 약품으로 간주하는 것을 선호한다. 510K 인허가 프로세스에서 FDA는 신규성 및 유용성과 관련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안전성과 효능을 증명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가 있다. 특허와 학술 문화, FDA는 해당 기기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특허는 무관한 것으로 취급한다. 왜냐하면 특허는 신규성과 유용성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FDA는 주된 관심은 안전성과 효능에 있기 때문이다. 반대체의학 언론, 공인기관은 아니지만 FDA의 정책들이나 집행 우선 사항들에 종종 펼쳐가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코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했다. 반대체 윤리 기준은
규정과 인정 외에도 많은 업종에서 윤리 기준들이 있다. 에너지의학 시술자들을 위한 윤리 기준은 다른 직종의 기준들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 및 출간되었다. 건강자유법, 소비자들의 선택 권리는 시술자들의 시술할 권리와 다르다. 알래스카, 콜로라도, 조지아, 매사추세츠,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레곤, 텍사스, 워싱턴은 환자가 대체요법을 이용하는 것을 의사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 에너지의학 시술자들은 대부분 의사 면허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몇몇 주는 건강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앞서 나가고 있다. 다음 사이트를 참고해보자. 그렇군요. 소비자의 안전성. 위에 요약된 규약들은 치료 목적이나 건강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한 규제를 다룬다. FDA는 에너지의학과 관련하여 또 다른 책임이 있다. 그것은 소비재에 관한 것인데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소비재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에너지가 방출된다면 FDA는 그런 에너지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휴대폰, 전파, 기지국, 무선 라우터, 무선 전화기, 최근의 스마트 미터 등 모두 안전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기기들에서 방출되는 무선 주파수에 대한 미국 표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느슨한 것으로서 시대에 떨어진 데이터와 단순한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있어서 맥동 에너지가 또 작거나 지속적인 노출, 다중원천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 훌륭한 시발적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를 사이트에서 찾을 수가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표준을 설정할 권한이 있지만 주등관심은 특정 사용자에게 특정 주파수를 할당하는 데 있으며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 그 기준은 생체 조직에 대한 가열 효과에만 기초하고 있고 DNA나 혈액내장벽 투강성, 세포막 수면 등에 미치는 효과들은 무시하고 있다. FDA로 기술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시비나 자문이 설사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FDA는 유익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낮은 강도의 에너지로 짧은 기간 사용하는 의뢰인 기기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다양한 방식으로 위해를 끼친다는 증명된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소비자 기기에 대해서는 상이한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바로잡을 만한 어떤 것도 발표하지 않았다. 적용을 할 종교의 자유. 사이언톨로지에서 사용하는 전기 피부 저항 측정기의 경우처럼 어떤 의료기기가 영적 시설의 일부분으로 이용될 때 그 의료기기는 조지를 받지만 그 영적 시설은 그렇지 않다. 두 관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자. 에너지의학, 종교 자유 그리고 의료 기법은 거의 겹치는 부분이 없으나 사람들이 점점 더 행복과 웰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여기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이번에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영역이다. 클레임의 세상. 클레임이란 마케팅이나 제품 표시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어떤 제품이나 기술에 관한 그리고 그런 효과를 예상하게 만드는 진술을 말한다. 따라서 이것에 실망한 소비자들이 법적 조치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된다. 성난 소비자를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환불 보장 제도이다. 에너지의학의 모든 도구가 본질적으로 의료기기인 것은 아니므로 클레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클레임. 세카에서 클레임에 따라서 의료기기가 될 수가 있다. 어떤 기가 진단 완치 완화, 질병 예방 또 이런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가 시금석이 된다. 클레임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FDA는 그것을 의료기기로 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클레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기기가 본질상 의료기기임이 명백한 경우가 있다. 사이언톨로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류를 흘려보내서 피부의 전기 저항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FDA는 여전히 의료기기로 판단하고 있다. 헬스 클레임의 입증. 클레임은 반드시 진실되어야 하고 그 진실성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 클레임이 입증되었더라도 과장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FTC는 거짓 또는 호도하는 클레임에 대해서 강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클레임은 사적 체험의 진술이나 테스티모니얼을 이용하여 만들어질 수 있다. 사적 진술이나 테스티모니얼을 선전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하는 당사자도 모두 클레임 제작에 관한 책임을 공유한다. 주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FDA의 관할을 피하기 위한 헬스 클레임 피하기. 어떤 경우에는 FDA의 인정 자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헬스 클레임 제작을 피하기도 한다. 건강관리 또는 특정 적용 메커니즘의 보조와 같은 클레임을 쓰기도 한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 간에 진단, 완치, 완화, 치료 또는 질병의 예방 또는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신체를 치료하는 것 등의 의미가 들어가는 것을 피한다. 에너지의학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단어 중에 클레임으로 안전하게 쓸만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FDA의 정책이 언제 바뀔지는 아무도 확신 못하지만 일체의 시스템, 수행력, 효율성, 공명한다, 증진한다, 지지한다, 생명력, 순수, 효율성, 웰빙을 증가시킨다, 증진한다, 사람마다 반응이 각기 다르다, 스트레스, 외부장, 힘, 물질을 이런 영향을 감소시킨다. 클레임의 수정 문제 보고 생산자가 그 기기에 관한 클레임을 제작한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시술자가 동일한 클레임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클레임 기술에 관한 효과를 예상하게 만드는 한번 보자. 자, 이렇게 만약에 경고점에 따라서 클레임을 더 협소하게 또는 더 제한적으로 만든다면 생산자는 그 변경사항도 고객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그 기기의 사용자들도 그에 따라서 클레임을 변경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비록 FDA는 일반적으로 시술자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는 않으나 시술자들은 클레임을 변경할 수가 있고 그런 의무를 지닌다. 만약에 어떤 시술자가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관해서 무언가를 발견한다면 계약에 위배되는 것이 있지 않는 한 생산자에게 자신이 발견한 것을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자, 규제 프로세스, FDA의 승인 취득하기. 우리가 에너지의학 기기나 시술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거의 연구와 시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DA는 인간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심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위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연구용 기기 면제 승인도 요구한다.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기기인 경우에 만약 임상 데이터가 이미 수집되었다면 신청 절차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 등등등등. 최적의 동종 비교 제품을 찾으려면 FDA 데이터베이스에서 시판 승인을 받은 비슷한 기기를 골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FDA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것이 상당히 간단해 보이지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기나 그 생산자의 이름이 애초의 생산처와 다를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최초의 이름을 알아야 그 510번호를 찾을 수가 있다. 가끔 수수께끼 같은 이유로 정확한 제품명과 생산자명을 가지고 FDA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도 해당 510K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기기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제품 코드에 있는 모든 기기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면 작업이 장황해진다. 이런 것이 만약 어떤 기기가 새로운 기술에 기초하고 있거나 안전성이나 효능에서 기존 제품과 상당히 다르다면 생산자는 시판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당히 다르다면. 바이오 피드백 면제 에너지의학 영역에서 그래서 2 기기 중에서 한 카테고리는 510 프로세스를 밟을 필요가 없는데 즉 바이오 피드백 기기들은 바이오 피드백 면제에 해당한다. 1960년대에 자율신경계에 의해서만 조절되는 것이라 여겨졌던 신체의 기능들을 명성으로 조절될 수 있음이 바이오 피드백 측정을 통해 확인되었을 때 바이오 피드백이 처음으로 미국 과학계와 규제 당국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것은 후에 명성 수련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방법을 익혀서 생체의 피라미드 즉 심박수나 혈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보여줌으로써 증명되었다. 이것이 바이오 피드백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아래 기준으로 등등. 소비재 에너지는 빛, 소리, 전류, 자기장, 도수, 치료에서 기계적인 힘, 압력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서 몸에 전달될 수 있다. 클레임이 FDA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할 때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 강도의 측면에서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기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에너지 강도가 충분히 낮다고 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에서 논의된 것처럼 때때로 에너지 강도가 낮을 때 더 큰 효과가 일어나기도 한다. 소비자와 의료기기를 규제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나 일치된 기준은 없다. 주법의 동일학 경향, 간혹 주법을 동일하게 만들려는 요인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 지원 국가 건강자유연합은 모든 주에서 건강자유법을 채택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 에너지의학이 이용이 확대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기존의 의학은 점점 그 비용이 증가하면서도
효과는 실망적이다. 넘는다. 이래서 관찰 결과는 비록 과학이 인체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상당히 정보를 제공해봤지만 그래봤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복잡성의 일면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과학적인 방법론이 바이어스를 막아줄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은 오직 자율자의적인 가설하에서 결론들을 도출한다. 여기에는 정대한 윤리 문제도 발생한다. 과학은 왜 플라보시 효과의 대부분의 약물보다 더 강력한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과학은 태도와 의도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과학문헌들에는 불합리한 추론이나 결합 모순이 많다. 해소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다. 선택 옵션들에 대한 인지 수준도 차이가 크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안전성과 효과를 평가할 때 중요한 측면들이 이렇게 비용 불편감 이런 것들이 측면이 있다. 보험 시스템은 경제적인 안정망을 제공해 주지만은 미국은 헬스케어에 적은 비용을 쓰는 다른 나라들보다 평균적인 성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적인 재정에 매우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기로부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에너지 영역에서 FDA와 유사한 책임과 권한을 지니면서 품질 관리를 수행하고 여러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하라. 이 기관의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책무를 부여하라. 의사와 간호사를 위한 표준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법윤리에 대해서 쭉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서 책이 마무리가 되어졌는데 전문적으로 공부하려면 이것도 깊은 내용들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일상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었네. 에너지의 속에 정의하고 물리학에서 전기, 진단, 바이오학과 생명, 조절의학, 몸속의 에너지 회로, 에너지의학, 에너지 건강이 되는 청사진과 침술, 지하, 소리 없는 파동과 리듬, 동조, 전자기 환경, 일상에서의 에너지의학으로 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